여러분이 한번 그 오늘 하신 행동을 다 적으실 수 있다면은 오늘 내가 문 열었고 뭐 하고 수도꼭지 틀었고 변기물 내렸고 뭐 했고 뭐 아주 작은 행동까지 다 적어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할 줄 알았던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뇌가 학습한 거예요. 저기 보면 지하철 타는 거, 교통카드 대는 법, 양치질하는 거, 신발끈 매는 법, 콜라 캔 따는 법, 뭐 넥타이 매는 거, 그죠? 뭐 타이핑하는 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이면 건너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의 절차적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무드하게 여러분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셔도 잘합니다. 그 뇌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보면 여러분의 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덩어리로 있는 그 기저핵이라는 그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베이설 갱글리아라고 부르는,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선조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학습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뒤통수 약간 밑쪽에 있는 소뇌라고 있어요. 소뇌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역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영역이 망가지는 잘 알려진 병이 혹시 아시나요? 파킨슨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킨슨 병이 이 영역이 어떤 운동 순서를 기억할 때 도파민이라는 아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상이 생기면 이제 이 순서를 하는 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을 떨죠. 손을 떨고 이 물컵 하나 집어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마시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저핵이 그런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기저핵이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를 또 어떻게 부르죠? 습관이라고 부르죠. 습관.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몰라, 습관이 됐나 봐 이러죠. 습관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려고 의식적으로 안 해야지 하다가 딴 생각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이 베이설 기저핵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독 같은 거, 중독도 습관의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좋았을 때 나오는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찾게 됩니다.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도 일종의 중독이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게 하고 습관적으로 하게 하고, 왜냐하면 저거 하면 해롭다는데 그냥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하게 하고, 그래서 기저핵이 굉장히 그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억을 담당하고 하면서도 이제 병적으로도 문제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뇌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여러분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학습 시스템 중에 하나. 근데 그거와 또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또 시스템이 여러분의 뇌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제품 설명회 같은데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에요. 서술적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declarative라고 하는데, declare 한다는 건 자기 기억의 내용을 자기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된장찌개 먹었는데,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의 내용을. 근데 자전거 어떻게 타세요? 그러면 자전거를 뭘 어떻게 타? 그냥 타면 되지. 그 기억의 내용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절차적 기억의 특징은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애들끼리 되게 유치하게 싸웁니다. 너 뭐 탁구 쳐봤어? 그러면 탁구나 잘 쳐. 그러면 탁구 어떻게 치는 거야? 그러면 뭐 그게 절차적 기억인데 그게 말로 결판이 나나요? 근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절차적 기억은 그렇게 하지만 서술적 기억은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기 기억의 내용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건 아주 잘 하실 때가 언제죠? 동창회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서술적 기억의 파티죠, 거의. 그때 선생님 기억나니?
아, 그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 막 아니야, 그 선생님 너 안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 안 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이 또 다 다릅니다. 결국엔 또 싸우고 헤어지죠. 그게 결국에는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래서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공간과 시간을 말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억을 이제 일화 기억이라고 그래요. 에피소드라고 그러죠. 이벤트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기서 물을 막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이인하 교수가 이상하게 갑자기 물을 뿌리더라. 자기가 싸이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해마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이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나중에 그걸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법정이죠, 저기. 법정에서 증인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이제 하죠. 그날 제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 해마에서 이렇게 형성된 서술적 기억을 말로 하는 거예요. 일화 기억을. 이런 거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이고 또 이 서술적 기억 중에 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recognition이라는 게 뭐 그날 당신을 쫓아왔던 사람이 저 중에 누군지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서술적 기억에 속합니다. 이 서술적 기억을 담당하는 거는 다분히 해마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뇌 영역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마가 이렇게 부리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해마와 그 일당들. 뭐 그 일당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해마만 말씀을 드리면 해마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잘하는 게 이제 공간 기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잡기 같은 거 하려면 해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마가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는 게 일화 기억이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해마가 없는 환자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 신기하죠. 기억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상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상상하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해변에 가서 누워서 있는 걸 좀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보이는 걸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끼룩끼룩 뭐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죠. 막 파도가 치고 있어요. 뭐 그죠? 근데 그거를 바다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TV로도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경험 속에 즉 경험한 기억 속에 없으면 상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해마가 없는 사람한테 상상을 해보라 그러면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건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죠? 근데 상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소설가나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매일 상상을 합니다. 상상의 다른 말이 이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오늘 마포에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집에서 누가 물어보고 오늘 지하철 타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상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이 오늘 누구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좀 어떠니까 뭐 무슨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그게 그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이미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치명적이냐면은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벌어질 일에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냥 리액션밖에 할 수가 없다는. 뭐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그죠? 해마가 있는 동물이면 저쯤에 표범이 있겠구나. 여기서 돌아가야지. 표범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선택지를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겠죠. 해마가 없는 동물은 그냥 뭐 되는 대로 가다가 표범이 나타나면 표범이다 하기 전에 벌써 잡아먹히죠. 이게 하등 동물이나 벌레들은 시뮬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시뮬레이션 능력이 발달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요. 근데 그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상상도 풍부하게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해마가 간직해 놓은 어떤 기억, 여러분 일생의 경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꼰대 논쟁 이런 게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부장님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토론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옛날에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경험을 너무나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러면은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해봤었는데 됐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결정적으로는 나중에는 뭐 마켓 리서치도 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뭔가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을 해요. 그게 사실은 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인간은 굉장히 경제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으로 코스트와 베네핏을 따져가지고 딱 코스트와 베네핏이 코스트가 덜하고 베네핏이 많은 혜택이 많은 선택을 한다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많이 무너졌죠. 그게 이제 뇌가 생물학적으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더 믿지 저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바로 해마가 주범입니다. 주범. 여러분이 경험대로 뭘 하게 하는. 그래서 뭐 플래닝 같은 거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드렸고 상상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걸 자꾸 못하게 억누르면서 잘 못하게 되지만 어린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해마가 완전히 그 날개를 펴고 날고 있죠. 뭐 소꿉장난 하는 거 보세요. 어른이 보면은 쟤들이 왜 저러지 정도로 뭐 모래로 자기 먹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 엄청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죠? 롤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고. 그리고 해마의 경험을 토대로만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얘기하죠. 뇌인지과학에서 Theory of Mind라고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자기가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얼마나 그거 정말 힘들었겠는데 하고 공감을 해준. 근데 그 공감이 진정한 공감은 사실은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약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서로 경험한 게 이렇게 딱 싱크될 때, 공조될 때 진정한 공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TSD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렸을 때 어려운 트라우마틱한 거를 경험한 사람이 극복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해주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담고 있는 해마를 통해서 기억에 담은 경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동창회 가서 뭐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는 공감, 이렇게 사회생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뭐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생각하면 해마가 여러분의 정말 일생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그 자잘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억의 그 기저핵, 선조체 이런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한 번 벌어진 일들을 경험으로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해마하고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일을 합니다. 이 해마는 사실은 그 여기 있는 사람이 HM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진은 무슨 학자처럼 나왔지만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환자고 해마 연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분 덕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해마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간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질이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병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뭐 편의상 간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간질이 이제 사실은
뇌 세포가 너무 전기적으로 흥분을 많이 정상 이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과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과활동이 뇌 전체로 퍼지면서 그죠? 뇌 운동 여러분의 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영역까지 막 퍼지면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뇌세포가 서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팔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겠죠. 그게 이제 간질 발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질 발작, 뇌전증 발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M이라는 환자의 해마를 그 당시 이제 스카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로서 아무도 하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그러면 해마를 도려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마를 도려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해마 주변과 해마를 도려냈는데 간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때가 1950년대 후반이거든요. 1950년대인데 그때는 해마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뭐 하는지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했죠. 자기를 못 알아봐 환자가 못 알아보고 또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와요. 건물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런 일상생활 기억을 형성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작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선조체나 뭐 베이슬 갱글리아, 기저핵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고 뭐 이러는 분이었는데 그것도 공장에 가서 일은 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문 열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 돼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기억을 못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억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학습과 기억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기억을 어떤 특정한 뇌 부위가 담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뇌가 뭘 기억할 때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지. 뭐 해마는 요걸 하고 뭐 기저핵은 요걸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 부위별로 이게 또 전문성이 있나 보다 뇌에. 그래서 해마의 전문성은 뭔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의 반세기 정도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게 지금의 이제 지식입니다. 근데 거의 초반에 거의 대부분 이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경과 뇌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해마의 기억을 영어로 스냅샷 메모리라고 돼요. 그러니까 즉석 사진 기억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잘하는 게 여러분 앞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벌어지면 그걸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앞에서 뭐 이렇게 구당탕탕하고 받았어요. 지금 인공지능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무조건 무한 반복을 해야만 기억을 하는데 해마는 한 번만 본 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영화 필름처럼. 근데 그거의 단점은 이게 순간적으로 현장을 확보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디테일에 약해요 해마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기억하는 건 좋은데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된장찌개 먹었는데 좀 짰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할 정도만 기억하지 그 안에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이제 정직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또 된장찌개 먹을 때 뭐도 있었고 뭐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이제 교통사고 이제 증인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거 다 자기가 이렇게 메꾸는 거거든요. 보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창작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각색해가지고 그 동창회가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각색을 해가지고 기억을 완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편집된 게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해마의 기억은 계속해서 꺼내볼 때마다 편집된다. 그리고 편집된 기억을 다시 저장해서 자기는 편집된 게 오리지널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화 기억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진이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지만 일화 기억은 꺼내보면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재구성된다. 기억이라는 게 기억이 어디 사진첩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서 보는 것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서술적 기억 시스템, 즉 해마가 하는 기억만 그렇고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평생 정확합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해마 안에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2000년대 발견되면서 1970년대 처음 발견되고 또 2000년대에 와서는 뭐 다른 발견이 있었는데 노벨상을 탔어요. 해마에 있는 세포를 활동을 봤더니 이 해마에 있는 세포가 이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 쥐가 저렇게 특정한 장소를 갈 때만 특정 세포가 활동을 하고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그 세포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존 오키프라는 분이 71년에 이 세포가 장소를 기억하나 봐. 그래서 장소 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플레이스 셀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를 다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여러 가지 병으로 다치면 장소를 기억을 못하고 길을 못 찾는 이유가 이 장소 세포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GPS, 내비가 없는데 차에서 계속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 뭐 비디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국에서 한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 중에 연구 중에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의 볼륨을 측정해 봤더니 MRI에 들어가면 측정할 수 있거든요. 택시 운전사들의 뇌의 볼륨은 해마의 볼륨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를 많이 쓰면 여러분의 해마도 커집니다. 선조체, 베이슬 갱글리아 그 기저핵을 많이 쓰시면 기저핵이 커져요. 피아니스트의 이 손가락 운동하는 영역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뇌는 계속 쓰시면 그 부위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부위 이게 어차피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팽창하면서 다른 부위가 이게 점점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잘 나타나 있고 또 이 버스 운전사는 맵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쓸 필요가 없죠. 항상 정해진 루트만 다니면 되죠. 이게 절차적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퀀스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 항상.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는 해마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기저핵이 더 크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별로 부위가 뇌에 조금씩 아마 다를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마가 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도 가상현실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만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떤 공간을 움직여야 해마가 그거를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의 모델을 만든다는 그 모델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 정보를 주면 뇌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가상이건 뭐건 그냥 공간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도 뭐 메타버스니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해마가 이 안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공간뿐만 아니고 해마가 하는 것은 공간도 그거의 일부일 뿐이고요. 관계를 기억합니다. 관계를 학습해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친구고 뭐 SNS 그 친구 연결망처럼 네트워크처럼 쟤는 쟤랑 친하고 그러니까 생일날 쟤 부르고 쟤는 부르지 마. 쟤는 부르지 말고 뭐 이런 거. 그죠? 소풍 갈 때 쟤는 데리고 가고 쟤는 안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의 관계라든지 뭐 사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도의 형식으로 대부분 저장이 되는데 이 지도도 역시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드리면 절차적 기억과 서술적 기억, 절차적 학습 시스템과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 같은 뇌의 학습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뇌는 완전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는 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완벽하다는 건 이제 기계가 이제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초월적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거를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해마가 하는 일상의 기억이 거의 슈퍼맨 수준으로
굉장히 일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Highly Superior Autobiographical Memory, 약자만 따가지고 HSAM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그 제임스 맥가 교수님이라고 UC 얼바인에 있는 교수님이 발견해냈는데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 그 맥가 교수님이 인터뷰한 이분이 그 데니엘 맥카트니라는 그 분인데요. HSM 이 환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또 그냥 일반 그러니까 엄청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54세 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할 때가 1870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828년 10월 8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42년 전이거든요. 12살 때. 제가 그렇게 여쭤보면 아마 아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2초 이렇게 생각하다가 1828년 10월 8일? 그날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흐렸고 안개비도 좀 왔고 근데 그날 그 날씨를 거슬러 올라 체크해 보면 맞습니다. 맞고 그때 아버지가 석탄을 가지러 가신 곳으로 제가 저녁을 가져다 드렸죠. 그날. 이게 사람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연이겠지. 그리고 또 물어보면 1829년 2월 21일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2초 정도 생각하다가 1829년 2월 21일 토요일이었고 이 사람들 말하는 패턴이 항상 이렇다고 그래요. 요일을 먼저 말하고 항상 날씨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날은 아침에 흐렸고 오후에는 맑았다. 하루 종일 날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억하고 그때 땅에 약간 눈이 덮여 있었고 근처에 사시는 삼촌이 가축을 35달러에 파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정확히 맞아요. 근데 일생에 거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능 만점 받았을 것 같죠? 뭐 기억은 뭐 거의 그죠? 그래서 막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됐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기억이 적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됐던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것까지 너무나 그 섬세하게 강렬하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고 너무 슬퍼서 이제 생활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뭐 점원으로 일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HSM인지도 몰라요. 이제 물어보면은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데 생활에 적응하는데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완벽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시험 볼 때만 좋지 생활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이렇게 하도록 맞춰진 이유는 즉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면 좋지 않은 즉 적응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들은 망각을 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여기 좀 뭐가 좀 깨졌는데 이분이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옛날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HSM 나타나기 전에 한 말인데 HSM을 한 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시스템은 굉장히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을 핸들할 수 있게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뇌입니다. 그죠?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인공지능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의 인공지능하고는 아주 많이 차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걸 이 학습과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학습과 기억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의외로 학습의 그 노하우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수에 밝고 이런 것보다도 그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말 간절한 사람 모티베이션 레벨이 높다 그러죠. 나는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 이 절박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연결된 얘기인데
그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끈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천재니 영재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습을 온전히 끝까지 마칠 수 있는 TV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꺾이지 않는 힘. 예.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학습에는 가장 중요하다. 네, 혹시 질문지 적으신 거 있으신가요? 행복한 뇌를 위한 팁이요. 행복한 뇌를 위한 팁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치매 관련해서 내가 깜빡깜빡하는데 치매인가 봐.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막 농담으로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뇌는 뇌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중요한 걸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자기 생활에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뇌가 잘 기억해요. 근데 이제 깜빡깜빡하거나 잘 기억을 못하는 건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돼야 되는 순간에 자기가 뇌가 잘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저 사람 어디서 봤고 뭐 에피소드도 다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치매인가? 그런 과도한 걱정을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요즘에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뇌에 아주 자연스러운 저 사람을 10년 만에 봤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뇌의 어떤 그 약간 느슨함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뇌는 사실은 여러분이 망가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막 몹쓸게 굴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진 건 뭐 운동이나 뭐 명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뇌가 잘 자기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잘 가꾸시는 데만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은 뇌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통해서 망가지기 어렵게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막 망가질 걸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와 관련해서는 해마는 새로운 걸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맨날 했던 거 반복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절차적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마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뇌는 할 일이 없으면은 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녹이 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기억도 막 몹살게 굴려면은 뭐 악기 같은 것도 배우시고 이게 절차적 기억 뭐 운동 같은 것도 배우시고 루틴하게 하는 반복하게 하는 것들 많이 하시면서 또 새로운 거 해마도 좀 괴롭히시고 그렇게 막 이렇게 조련을 하시면은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지 뇌는 해피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에 대한 모델이 그 행동 양식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유전 쟤는 왜 저렇게 머리가 좋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유전인가 봐. 타고났나 봐. 아인슈타인은 왜 저렇게 머리가 좋지? 유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이건 쟤는 학습된 게 아니고 저거는 타고난 거야.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뇌과학이 밝혀진 유전이 처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특정한 그 어떤 자질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죠. 쟤는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습이 완전하게 되려면 그렇게 타고난 것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비율은 혹은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 탤런트라고 하죠. 자질을 키워주는 사람의 교육자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뇌는 아마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학습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장기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 장기 중에서도 유전의 영향을 가장 환경적으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타고난 게 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를 볼 때 뭐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은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예체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행동이나 의사결정, 일상생활에서 뇌를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는 후천적인 학습,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